네, 오늘 음운 변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 우선 음운이란 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음운이란 말을 알려면 우리가 음성이라는 말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음운이란 것은 머릿속에 있는 허구적인 소리로서 표준적인 소리를 말해요. 우리가 음운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다 남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그게 어떤 소리가 똑같은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음운이라는 것은 의미를 분화해주는 최소의 단위예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구라는 글자가 있을 때 제가 구라고 발음할 때랑 그 다음에 여학생이 구라고 발음할 때랑 또 다른 뭐 대통령이 구라고 발음할 때랑 각각 같은 소리를 발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때 각각의 소리를 내는 것을 음성이라 그래요. 그 음성은 실제적인 소리이고 음운이라는 것은 허구적인 소리가 됩니다. 실제는 존재하지 않은 표준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음운들은 서로 만나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서로 만나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변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또는 분리되기도 하고 뭔가 끼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음운들이 만나서 이뤄내는 현상, 그게 바로 뭐다? 음운 변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음운 현상이라고 해요. 그 음운 변동은 크게 봤을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축약, 참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교체라는 현상입니다. 교체가 제일 많고요. 교체가 제일 많은 난이도는 제일 쉬워요, 이게. 그 다음에 탈락은, 자, 만약에 교체가 지금 A하고 B가 만났는데 이게 영향받아서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C로 바뀌었다. 이게 교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탈락이란 것은 A와 B가 만나는데 이 A와 B 중에 한 부분의 일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축약이라는 것은 A와 B가 만나서 C라는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첨가라는 것은 A와 B가 만나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드는 거죠. 자, 그럼 교체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예시를 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체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음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음운이라는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음운은 초성, 중성, 종성 세 글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 개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한 개의 소리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기역, 아, 이응이 멈추면 강이라고 소리가 만나죠. 이 강이라는 한 글자, 이게 바로 음절이에요. 이 음절에서 맨 마지막 소리가 바로 이 종성, 이응이겠죠. 여기에 끝소리는 오는 규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은 표기할 때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초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자음이 받침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우리가 아프라고 발음하는가? 또는 뭐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때 어크라고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 발음이 있다는 겁니다. 피읍은 아마도 비읍으로 바뀌겠죠. 키읔은 기역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대표 발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데 대표 발음이 총 몇 개 있습니까? 7가지가 있다.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또 어떤 학생에 따라서는 좀 섹시한 버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녀 다리만 보여라고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많이 외우게 시킵니다. 그게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는가? 자음군 단순화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군 단순화가 뭐냐? 자음이라는 소리, 우리 음운 중에서도 분절 음운이었잖아요. 분절 음운의 자음이라는 소리가 뭉쳐있다, 떼거지로 있다 이거죠. 떼거지로 있는 것이 단순화되었다. 자, 대표적인 단어를 써볼게요. 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자, 닭이라고 했을 때 받침에 보니까 소리가 2가지가 있네요. 리을과 기역이라는 2가지 소리가 있다. 그럼 자음의 물이네요. 자음군. 이 발음을 하면 우리가 널이라고 발음하지는 않죠. 이거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기역이라는 소리로 변환이 됐네요. 하나로 축약이 됐죠. 축약이 아니라 하나로 단순화가 됐죠. 축약이 아니고요. 단순화가 됐죠. 그걸 자음군,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되었다. 자, 그럼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해서 탈락 규칙이에요. 리을 탈락이 됐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자, 너 밖에 나가 할 때 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박이라는 글자가 박으로 발음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현상일까요?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됐습니다. 이거는 자음군일까요? 아닙니다. 쌍자음도 소리가 한 개예요. 자, 확인하는 방법. 자, 만약에 닭이라는 발음에다가 플러스 조사 이가 됐다. 그 다음에 박이라는 단어에다가 플러스 조사 이가 됐다. 발음을 할 때 이것은 달기라고 발음해야 되지만 이것은 박기라고 발음합니다. 소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한 가지가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건 소리가 한 개이기 때문에 통째로 넘어가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쌍기역은 소리가 한 개구나. 소리 한 개가 다른 한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뭡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비음화. 자, 그 다음에 유음화. 국외음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된소리 되기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별표죠. 자, 그럼 비음화부터 보시면, 자, 무슨 화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겠죠. 뭐뭐로 ASB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도시화 그러면 도시가 아닌 것이 도시로 바뀌는 걸 도시화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비음도 어떻습니까?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었겠죠. 늘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결과물만 확인하면 된다. 자, 의문현상이기 때문에 뭘 표시한다. 발음기호만 표시해놓고 발음기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먹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을 써보면 먹는이 되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는 결과물이 이응이지 않습니까? 자, 비음에 세 가지가 있죠. 집에서 콧소리 잘 내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죠. 이 세 가지로 변했으면 비음화인데 이응으로 바뀌었으니 비음화입니다. 그렇죠? 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네요. 국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을 해보면 국물이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음화네요. 이런 걸 비음을 한다. 그럼 유음은 뭔가요? 유음은 다른 말로 리을이죠. 리을. 자, 예를 들어서 칼날이 있습니다. 발음 기억 써볼까요? 칼날이 되죠.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칼날, 리을, 유음하네요. 자, 그 다음에 신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해볼까요? 신라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음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유음화라고 한다. 쉽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유음화 같은 걸 보든 비음화 같은 걸 보든 우리가 중간에 어떤 단계가 혹시 껴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서울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을 해보면 서울역이 되죠. 결과물이 리을이니까 유음화는 맞습니다. 분명 맞는데 중요한 건 초성 이응이 바뀌었다는 거죠. 초성 이응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초성 이응은 음값이 있어요? 없어요? 음값이 없죠. 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런 두 글자가 있을 때 읽어보세요. 첫 번째 글자도 아고요. 두 번째 글자도 아입니다. 그러면 이 초성 이응이 있다고 해서 발음이 바뀌지 않죠. 그 말은 여기가 소리가 파이다 그 말이죠. 여기가 소리가 없어요. 음값이 없기 때문에. 음값이 없어. 아무 대상이 없는데 뭘로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럼 교체가 아니죠. 뭔가 끼어든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첨가되는 리을 첨가 현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첨가 현상이 세 가지 중에 된소리, 디귿 소리의 첨가에 의한 된소리하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 니은 첨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보니까 니은과 리을이 만나니 리을이 됐네요. 아하, 그럼 여기에 뭐가 첨가됐구나? 니은이 먼저 첨가가 된 다음에 이 니은이 리을과 연접하기 때문에 유음화가 됐구나. 그래서 그냥 리을이 있다면 바로 유음화가 아니라 뭐가 있다? 첨가가 일어난 다음에 유음화가 있다.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외음화 많이 들어봤죠? 디귿, 티읕이 뭘 만나면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 그런데 학생들이 중요한 것은 이만 있는 줄 알아. 이 발음에. 이 발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모음 이도 있죠. 우리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반모음 이가 들어간 아이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이중모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모음에 뭐가 있습니까? 야, 여, 요, 유, 예, 예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예도 있습니다. 의. 근데 이 의는 반모음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요 국외음화 현상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럼 얘들은 국외음화 관련될 수 있는데 요런 글자가 첫 번째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죠. 어쨌든 간에 요 네 글자만 보더라도 요거까지 포함해서 알고 있으면 좋고요. 여기 사이에 이 글자가 들어가도 국외음화, 요 글자가 들어가도 이 국외음화 다 국외음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글자 중에 뭐 이런 글자가 있다 쳐봅시다. 그럼 여기도 이 모음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글자를 우리 분해해 보면 디귿 플러스 이 반모음 야니까요. 플러스 아 플러스 이응이죠. 그럼 디귿과 이가 만났네요. 얘가 지읒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장풍이 되겠네요.
이런 글자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국외음화 현상. 여기 이라는 것이 단모음 이만이 아니라 반모음 이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가 있어요. 된소리대기가 규정 중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첨가 현상에도 된소리대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의문 현상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된소리대기는 따로 좀 보겠습니다. 자, 된소리대기를 볼게요. 자, 우선 이건 교체에서의 된소리대기입니다. 다른 말로 경음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럼 된소리대기의 규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물론 받침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오는 예사 소리는 뭐가 된다? 된소리로 바뀐다. 대표적인 예가 국수 같은 게 있습니다. 기역 받침 뒤에 시옷이란 예사 소리 오니까 발음이 국수가 됐죠? 된소리대기요. 자, 두 번째 규정은 어간. 자, 우리 어간과 어근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어간은 어디에만 있다? 동사, 형용사, 용언에만 있다.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그런다. 근데 이 어간이 끝날 때, 어간 맨 마지막 발음, 발음이 니은이나 또는 리을이나 리을은 뭐 리을 티읕이나 이런 것들이죠. 리을 티읕이나 리을 피읍 이런 것들인데, 자, 요런 거, 리을 비읍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이런 리을 티읕 받침 요런 것들, 한마디로 리을에 생각하시면 돼요. 리을 받침. 자, 니은이나 리을 받침 또는 미음 받침 요런 것들 왔을 때 예사 소리가 오면 뒤에,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 예를 들면 너를 안고 라고 할 때 안고 있죠. 발음을 해보면 안고가 되죠. 요런 것들이 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한자 어, 리을 받침 뒤에 오는 디귿, 시옷, 지읒 발음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 자, 예를 들면은 발생 같은 거지 있죠. 발생. 발음해보면 발생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거는요. 관형어. 리을 받침 뒤에 오는 예사 소리는 된소리가 된다. 할 것을 발음을 해보면 할 것을이 되죠. 된소리 되네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규정 같은 경우는 예외가 약간 있는데, 만약에 그 글을 읽을 때 휴지를 두면, 잠깐 쉬는 틈을 주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을 이렇게 읽으면 일어나지 않죠. 그냥 할 것을이라고 연속 발음을 해야지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일반적인 교체예요. 그럼 이 일반적인 교체 이외에 다른 된소리가 발음이 됐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첨가 현상이 일어났거나 또는 그 이유조차 모르는 경우, 뭐 오빠란 단어라든가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유조차 모르기 때문에 표기할 때도 된소리를 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유 아니면 아닐 거다 이거죠. 그럼 이 네 가지 규정을 우리가 외워놓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첨가로 넘어가서 그 된소리 대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럼 첨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디귿 소리, 첨가에 의한 된소리 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니은 첨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문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뭐 나중에 근원이 됐던 거 설명하시면 사실은 다 디귿 소리 첨가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디귿 소리 첨가한 된소리, 그 다음에 니은 첨가, 니은 첨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첨가가 이렇게 됐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첨가 뭐가 끼어들려면 당연히 어떤 틈이 존재해야겠죠. 틈이 존재하려면 첨가는 어디서 일어난다?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기 때문에 두 사이가 존재하죠. 여기 사이에 끼어드는 걸 말합니다. 파생어에서도 첨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이 합성어라는 규정이 재밌죠. 합성어라는 녀석은 이 첨가 현상이 일어날 때 무엇을 표기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의문 현상의 발음이 아니고 표시입니다. 표시. 표시로서 뭐 해준다? 사이시옷을 표기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이시옷이 붙는 게 어디지라고 헷갈릴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땡큐하게도 사이시옷 있으면 무조건 합성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간단해요. 그리고 사이시옷이 오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다 뭐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통사와 비통사에 대한 설명, 단어 형성 부분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사이시옷 표기가 된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합성 하나 만들어 봅시다. 초라는 말과 플러스 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발음을 해보면 촛불이라고 발음을 하죠. 분명히 우리는 초라는 단어와 불이 결합했습니다. 어떤 학생들 그럴 거예요. 선생님 여기 시옷 받침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그러면 촛 플러스 불인가요? 그거 아니죠. 이 단어 자체가 촛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어근은 초죠. 그다음 초와 불이 결합해서 촛불이라고 발음되고 있다. 그럼 전혀 우리 아까 봤던 1, 2, 3, 4번 규정 다시 봐볼까요? 자, 이 1, 2, 3, 4번 규정에 속하는 것이 없죠. 초 플러스 불이기 때문에 여긴 다 받침이라는 게 쓰여져 있는데 받침이죠. 받침. 그런데 받침도 없습니다. 근데 발음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촛불이라고 발음했다는 거죠. 그 말은 디귿 소리가 첨가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된 소리가 됐다. 첨가 현상이 일어났네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합성어에서 첨가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약속을 했다. 시옷 받침을 앞에 오는 어근에 받침이 비어있을 경우에 시옷 받침을 적어주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쓰여진 것을 22라고 하지 않죠? 2의 2승, 2의 2제곱이라고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옷도 그런 약속이에요. 합성어인데 말이야. 첨가 현상이 일어났어. 근데 앞에 어근이 받침이 비어있으면 시옷을 써주기로 하자. 그게 사이시옷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기 규정이에요. 고로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시옷은 그냥 표기예요. 우리 약속. 자, 다른 단어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른 단어. 자, 예를 들어서 깨 플러스 잎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발음을 해보시면 깻잎이 되죠. 물론 이 피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우선 그냥 깻잎만 봤을 때는 깨와 잎이 붙었는데 깨시 아니죠. 이 들깨 참깨 할 때 깨입니다. 그 깨라는 식물의 이파리예요. 깨에다가 니은이 생겼네요. 그럼 이거 니은 첨가가 일어났네. 그런데 아까 첨가에 세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났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어에서 첨가가 일어났으니 우리는 뭘 써준다? 시옷 받침을 써준다. 역시 합성어입니다. 발음해보면 시낸물입니다. 없던 게 생겼네요. 뭐죠? 니은이 첨가됐네요. 니은 첨가도 여기에 보면 있죠. 니은 첨가 있기 때문에 첨가 일어났구나. 분명히 합성어인데 근데 앞에 있는 어근이 끝날 때 받침이 없네요. 시옷을 써줘야죠. 자, 그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 있는 어근에 받침이 없을 때라 그랬잖아요. 등불도 마찬가지 합성어인데 발음을 해보니까 등뿔입니다. 우리 앞서 봤던 네 가지 규정 중에 이응 받침이란 건 없습니다. 고로 이응 받침이란 된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된 소리 했다는 것은 디귿 소리 첨가. 학생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여기 디귿이 어디 첨가됐어요? 디귿 소리라는 것은요 한번 멈춰주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이라는 말에다가 디귿을 한번 멈춰주고 그 다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이게 뿔이 된다는 거죠. 발음이. 실제 발음을 해보면 등불을 발음할 때 우리가 된 소리를 발음하려면 한번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을 해야지 뿔이라는 발음이 가능해요. 멈추지 않고 발음하면 등불이 돼요. 그냥 연속적으로 발음을 하면 등불이 됐기 때문에 이건 디귿 소리 첨가에 의한 된 소리죠. 그러면 시옷 써줘야 되는데 앞에 어근이 어떻습니까? 시옷 받침을 쓸 곳이 없죠. 그래서 못 써준 것뿐이에요. 원래는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길가라는 것도 길 플러스 가죠. 길 옆이란 뜻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길가라고 되니까 이것도 디귿 소리 첨가에 의한 된 소리 되기입니다. 그러면 시옷 써줘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서 못 써준 것뿐입니다. 이런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순대 플러스 국이 있습니다. 발음해보시면 순댓국입니다. 디귿 소리 첨가에 의한 된 소리 되기가 됐어요. 그러면 뭐 써줘야 된다? 앞에 근에 시옷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옷 써줘야겠죠? 이렇게 표기한 거 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순댓국집은 다 순대국이라 써놨어요. 다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순대국밥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순대국밥 순대국밥이라 안 하죠. 순대국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순대국밥 했을 때는 시옷 받침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순댓국이라고 할 때는 시옷 받침을 써야 돼요. 감자탕이라고 하는 거죠. 감자탕 할 때는 그냥 탕이라는 발음 자체가 이미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옷 받침을 쓸 필요 없지만 감잣국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국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감자 밑에 시옷을 써야 됩니다. 북어국도 마찬가지예요. 북어국도 시옷 받침을 써줘야 돼요. 안 써준 게 대부분이죠. 다 문법이 틀린 것들이다 그게.
자, 그래서 사이시옷 표기하는 규정을 쭉 쌤이 적어준 거예요, 지금.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해 플러스 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을 해보시면 이것도 해님입니다. 그럼 여기다 시옷을 써야 될까요? 이것은 시옷을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님이 접사기 때문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파생어죠. 파생어니까 시옷 받침을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첨가 현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니은임이 있었고 여기 니은 하나만 들어갔죠. 니은 첨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 말했지만 파생어와 합성어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합성어에만 시옷 받침 쓰는 거예요. 파생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틀린 편이에요. 이렇게 쓰셔야 돼. 이렇게 그냥 해님. 하지만 시옷 받침을 안 쓴다 그 말입니다. 발음은 해님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시옷 규정입니다. 한시옷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합성하면 다 써주면 좋은데 합성어의 종류에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가 된 경우나 또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된 경우 또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가 된 경우에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만 사이시옷 규정에 해당됩니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초점이 있죠. 초점도 초 플러스 점입니다. 한자 합성어입니다. 발음하면 초점이 돼요. 분명히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여기는 시옷 쓰지 않는다. 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니까. 우리나라말은 왜 어렵다? 예외가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안 쓰면 편할 텐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 것도 6가지는 시옷 받침을 써준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객간, 착간, 숫자, 횟수, 새빵, 착간, 택간, 숫자, 횟수, 새빵.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나, 착간, 곳간을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6가지는 한자 합성어인데 불구하고 시옷을 써준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시면 이제 첨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탈락과 축약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은 규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탈락은 없어지는 거 2가지밖에 없어요. 모음 탈락하고 자음 탈락이 있고요. 이 자음 탈락에 속하는 것 중 하나가 아까 말했던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축약이라는 것도 모음 축약하고 자음 축약이 있어요. 자, 이건 간단한 설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모음은 모양 그대로 축약이 됩니다. 오 플러스 아가 되면 당연히 와가 되겠죠. 우 플러스 어가 되면 워가 되겠죠. 자, 이 플러스 어가 되면 이어 빠르면 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왜 플러스 어가 되면 왜가 되고요. 예외가 있죠. 하여는 해로 바뀌죠. 이것도 축약이 모음 축약. 자, 그 다음에 자음 축약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피카츄 털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전부 다 뭐다? 히읗이 결합한 소리죠. 미읍, 기역, 지읒, 티귿에 히읗이 결합한 피카츄 털 4가지로 바뀐다. 카카라는 말을 할 때 카가 되죠. 키읔으로 축약이 됐다. 이게 자음 축약입니다. 자, 탈락. 저리 가 이런 말 쓰죠. 거기서 라고 했을 때 원형 자체가 이게 가다고요. 이게 서다인데 어미가 빠져있는 형태로 나와있죠. 어미가 빠져있는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친구의 밥 먹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지금 여기는 어미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예, 어미가 붙어있어요. 가아고요. 서어예요.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탈락된 거예요. 탈락. 그러니까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에서 탈락된 거기 때문에 발음은 길게 해야 돼요. 저리 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모음 탈락이고요. 자음 탈락은 아까 말했던 dog 이거를 닭이라고 발음하는 이런 것들이 자음군 단순화. 또는 노아라고 했을 때 노아라 발음하기 때문에 히읗 탈락 이런 것들 있죠. 아나 이런 것들은 니은 히읗이 있으니까 학생들 이거 자음군 단순화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는 히읗 탈락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건 히읗 탈락으로 본다. 아나 같은 건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탈락입니다. 탈락 규정과 축약 규정. 아까 봤던 뭐 첨가 규정은 우리가 좀 잘 유의하고 교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교체 규정 잘 봐놓으시면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탈락과 축약이 의외로 나중에 복병으로 잘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탈락 축약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게 음운 변동 현상이고요. 제일 좋은 학습법은 계속해서 실제적인 어떤 단어들을 계속 바꿔보는 연습. 제가 나눠드린 시험지들 있죠? 그런 시험지에 있는 단어들을 자꾸 바꿔보면서 여기에 이런 현상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연습해보는 게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요. 자, 이상 음운 변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어에서는 문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그 단어의 형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단어를 의미, 기능, 형태별로 나눈 품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단어의 형성에서는 우선 보려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 형태소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형태소 할 때 소라는 것은 재료를 의미해요. 재료. 우리가 운이라는 게 있었죠. 자, 운이라는 것은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등을 통해서 의미를 분화시켜주는 최소의 단위였잖아요. 그게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이었죠. 거기에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합쳐져가지고 하나 만들어지는 게 음절이라는 거예요. 그 음절에서는 소리까지만 돼 있지 아직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면 그게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 기준이 들어가게 되면 단어가 되는 겁니다. 형태소 내부에서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단어 같은 경우는 형태소이자 단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또 하나는 자립할 수 있는지, 자립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실질 형태소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자, 어떤 말로 쓰고 있냐면 이 말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에서 의미의 핵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근인데 그 부분이 바로 실질 형태소라는 거죠. 모든 단어,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다 어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근과 어간이라는 말도 헷갈려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선 잠깐만 찍어 넘어가면 어근이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간이라는 것은 아예 기준점이 다릅니다. 동사, 형용사에만 있고요. 물론 특별하게 서술격 조사에도 있지만은 그걸 제외한다 치면 용언이라는 동사, 형용사에는 어간과 어미가 꼭 있습니다. 그날 근도 있겠죠. 근데 우리 근과 어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간은 동사, 형용사만 있다. 근데 근은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에 다 있습니다. 형식, 형태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접사라든가 어미라든가 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어미라는 부분이 사실은 접사 안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고등학교 국어를 할 때는 이걸 분리해서 알고 있는 게 더 속 편해요. 이거를 만약에 뭐 접사 안에 굴절 접사하고 파생 접사가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접사라는 것은 간 안에도 포함될 수 있고 단어에서 의미를 살짝 틀어주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 계시고 어미라는 것이 이제 동사 형용사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자, 자립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나뉘죠. 자, 자립 여부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존이라는 것은 형태적인 의존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의존 명사라는 것들도 있죠. 자, 의존 명사는 의미적 의존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가 아닙니다. 어쨌든 명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립 형태소에 속합니다. 이때 의존이라는 것은 남들의 기대어서 사용된다는 건데 이때는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자립하여서 혼자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존 명사는 어쨌든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단독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관형어나 관형사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그건 의미적 의존이지 형태적 의존이 아니다. 그럼 문제 포인트로 나오는 것은 사실 자립과 의존은 형태소에서 구분하는 문제에서만 나올 뿐 다른 부분에서는 연관돼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의 유무에 따른 것 이거는 어근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잘 나온다 포인트가. 그럼 이제 형태소 이런 형태소를 통해서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단어의 형성이라는 부분도 이 자립 여부 부분보다는 여기 의미의 유무 부분에 따라서 단어의 종류가 갈려진다. 자, 그럼 단어의 형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의미의 유무에 따른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가 있었는데 자, 그럼 단어의 종류, 형성된 종류는 뭐가 있는가? 단어를 나눴을 때 크게 보면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습니다. 단일어는 뭐가 하나밖에 없는 것? 어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실질 형태소 단독형인 거죠. 자, 복합어는 어떻습니까? 또 다시 두 개 나눠집니다. 복합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형성되어 있는 합성어. 자, 그 다음에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져 있는 파생어. 근데 이 접사란 아이, 이 단어에 붙어있는 접사란 아이가 어근을 기준으로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겠죠. 자, 앞에 붙는 아이들을 접두사라고 그러고요.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고 합니다. 공부하시다 보면은 파생접사 또는 이제 품사를 바꿔주는 조사 같은 것들이 보이실 텐데요. 그런 품사를 바꿔주는 조사는 주로 접두사보다는 접미사 쪽에 있습니다. 거의 다 접미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접두사 같은 것은 강도를 더해주거나 또는 어떤 의미를 살짝 틀어주는 부분들이에요. 약간 추가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미가 약간 추가된다, 거기에. 접미사는 아예 의미 자체가 다른 단어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품사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두사, 접미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먹다라는 단어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먹다라는 단어가 있고, 먹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의 유무를 알아볼 때는 지금 현재 동사를 선택했는데요.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어간부터 알아볼게요. 어간이 뭔지. 자, 먹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먹다, 먹고, 먹자, 먹니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이렇게 뒤에 쭉 바뀌는 부분이 있죠. 이 바뀌는 부분은 뭐라고 한다? 이것을 어미라고 합니다. 꼬리 미자 써서 꼬리는 우리가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그럼 어느 방향이든 우리가 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미고요. 앞에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간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단어인 먹이다로 해볼까요? 먹이다, 먹이고, 먹이니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부분이 뭐다? 어미다. 앞에는 뭐다? 어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동사 형용사에서 우리가 단어의 형성을 볼 때, 이렇게 단어의 형성을 볼 때는 어미 부분은 제외하고 봅니다. 자, 이거는 굴절접사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따질 때는, 단어의 형성을 따질 때는 요것을 빼고 본다. 그럼 먹이라는 거 혼자 있네요. 이 먹이라는 부분이 이 단어에서는 의미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근과 어간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활용에서의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단어에서의 의미와 그 다음에 구성을 볼 때는 어근을 보는 겁니다. 보는 기준이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만 있다? 이것은 용언에만 있다. 용언에만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근 단독형이기 때문에 얘는 어민을 뺐으니까요. 어근 단독형이니까 이 단어는 그러면 단어의 형성에서 어떤 단어인가? 단일어가 되겠죠. 자, 먹이다로 가보겠습니다. 자, 먹이다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뭘 빼고 본다. 이 어미 부분은 빼고 본다. 그럼 먹과 이만 봐야 되는데, 앞서서 이미 먹다에서 이 단어의 핵심이 어디라는 게 확실했습니까? 먹이라는 게 확실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이 먹이 뭐다? 역시 근이다. 근데 먹이다와 먹다 그러면 똑같습니까? 완전 똑같은 건 아니죠. 먹다는 내 스스로 먹는 거고 먹이는 건 남을 내가 먹이는 거지 않습니까? 의미가 약간 틀어졌네요. 먹다란 의미는 어쨌든 들어가 있지만 먹이다가 되면은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의미가 약간 틀어졌죠. 그래서 이때 이를 뭐라 한다? 이것을 접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근 뒷부분에 붙었으니까 접미사가 되겠네요. 그럼 이건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니까 무슨 어다? 이것은 파생어가 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더 보겠습니다. 자, 오가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가는 사람들 속에 뭐 피어나는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오가다인데, 자, 오가는이라고 방금 제가 활용을 했었죠. 오가다, 오가는, 오가고. 자, 그럼 뒤에가 또 바뀌었네요. 이렇게 다는 고라고 바뀌는 이 부분을 뭐라 한다? 미라고 한다.
앞에 오 가라고 고정돼 있죠? 이번은 뭐라 한다? 간이라고 한다. 어쨌든 단어의 형성을 볼 때는 우리가 어미는 빼고 본다. 뭐가만 분석을 했을 때 어간에서 의미의 핵심이 어딘가? 오다란 의미도 있고 가다란 의미도 두고 있죠. 그러면 근이 두 개네요. 그럼 얘는 무슨 어다? 합성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동사로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걸로도 살펴볼게요. 명사로 살펴볼까요? 명사. 자, 명사 중에 예를 들면 책가방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얘 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어미가 없겠죠. 어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파악하기 쉬워지겠네요. 자, 어쨌든 두 가지로 의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책과 가방인데 둘 다 단독 의미가 있죠. 그러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얘도 합성어네요. 자, 이어서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아까는 우리가 몇 개의 특별한 단어 가지고 단어의 형성을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에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특별한 단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헷갈릴 만한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시면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게 문제 포인트로 나오는데, 자, 저 써보겠습니다.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자,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자, 통사란 말이 먼저 중요하겠죠. 우리 통사란 말과 비슷한 단어들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헷갈려 하는데 몇 가지 비슷한 말을 좀 보시면 통시, 공시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사 글자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 다른 말들입니다. 통시란 말은 시간을 꿰뚫어서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문학 독서 문제 풀 때 시간에 대해 연도별로 쭉 나눠가지고 또는 세기별로 나눠가지고 진행되는 글들 있죠? 거기에 나오는 게 통시예요. 공시는 같은 시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논문 제목을 봤을 때 처음이라는 단어를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쭉 연구해서 나온 것은 통시적인 관점의 논문이에요. 그런데 2016년 고등학교 2학년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 살펴본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2016년이라는 특별한 시기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시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통사는 무엇인가?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 통사란 말은 문장이란 뜻입니다. 즉 문장적 합성어인가 비문장적 합성어인가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문장에서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가? 우선 주어 뒤에 서술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관형사 뒤에 뭐가 나옵니까? 체언을 꾸며주셨습니까? 그럼 부사 뒤에는 뭐가 나오나요? 부사가 오기도 하고 또는 부사 뒤에는 뭐가 온다? 용언을 꾸며준다. 또 명사가 관형어 형태의 명사가 된 다음에 플러스 또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예를 들면은 화재시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명사인데 불구하고 앞에 있는 화재라는 것이 관형어가 되는 형태가 오기 때문에 명사 관형어 형태의 명사가 오거나 또는 명사끼리 열거하기도 하죠. 이런 형태가 전부 다 문장적 구성에 속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단어 구성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서술어 플러스 주어 형태로 뒤집어져 있거나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 또는 체언이 앞에 와 있고 관형어 뒤에 와 있거나 이런 형태 우리가 문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형태가 왔다. 그럼 그게 뭐다? 그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단어가 파생어인가 아니면 합성어인가 이것부터 알아야겠네요. 자, 첫사랑의 첫이라는 단어가 단독적으로 쓰이는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첫이라는 거 단독으로 쓰이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단독으로 쓰이는 형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쓰죠. 첫 번째 첫은 띄었습니다. 띄었쓴다는 것은 단독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의존 명사고 이게 접사입니다. 그럼 어쨌든 뒤에 이것도 명사 플러스 접사니까 이 녀석은 파생어네요. 자, 이 첫이라는 녀석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혼자 쓰이고 있는데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번이라는 의존명사 꾸미고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숫자를 나타내는 관형사죠. 수관형사라고 사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품사 이름을 붙일 수 있으니까 단독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단어 플러스 단어가 된 겁니다. 즉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된 것이다. 합성어가 맞네요. 방금 쌤 말했지만 이것은 수관형사라 그랬죠? 자, 사랑은 누구나 알다시피 명사입니다.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여기 나왔었던 자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가 됐네요. 그러면 문장 구조에 맞죠? 이거는 무슨 합성어다? 통사적 합성어다. 자, 다른 단어도 봐볼까요? 자, 첫사랑을 봤고요. 좀 어떤 것을 봐볼까요? 헷갈릴만 한 것. 네, 본받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빛나다라는 말도 있죠. 빛나다. 전부 다 합성어고요. 네, 또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날까 봐서 미리미리 좀 적어 놓겠습니다. 아까 봤던 오가다도 있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술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본받다부터 해볼까요? 자, 본받다도 지금 결합된 형태가 어쨌든 단어의 형성을 볼 때는 어미는 빼고 본다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빼고 보죠. 그럼 본과 밭이 지금 어근과 어근이죠. 분명히 합성어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석 띄워봅시다. 본, 받다. 이건 빼고 보겠지만 자, 그러면 이게 본을 받다라고 조사가 결합될 수가 있죠. 의미적으로 봤을 때요. 그럼 이건 목적어네요. 이거 서술어고요. 아, 선생님 방금 쌤이 조사를 끼워넣지 않습니까? 아니, 조사를 끼워넣으면은 이거는 문장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일상적으로 조사는 굉장히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빠져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밥 줘라고 하지, 우리가 엄마 저에게 밥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조사는 굉장히 생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생략이 돼서 나와도 비동사가 아니고 통사에 속한다. 물론 문장 구조가 목적어, 소수로 이런 식으로 우리 문장 구조 맞아야겠죠. 맞으니까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네요. 자, 빛이 나다도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보니까 팁이 뭐예요? 띄어서 보면 되죠. 어근끼리 띄어서 보면 돼요. 빛나다도 지금 다를 빼고 봐야 되니까 빛나가 지금 둘이 띄었어야겠죠. 그럼 빛나다죠. 얘는 빼서 보고. 그럼 빛이 나다라고 또 조사를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주어 플러스 서술의 형태니까 이것도 뭡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네요. 자, 오가다도 봐볼까요? 자, 오가다도 보시면 역시 다를 빼야겠죠. 다를 빼고 보면은 오하고 가가 어근 플러스 어근입니다. 합성어는 맞네요. 그런데 오 띄고 가다. 여기에 조사를 넣을 수도 없고요. 조사 넣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는 이건 동사의 어간 부분입니다. 어간이 단독 이렇게 안 쓰이죠. 자, 다른 단어 바꿔볼까요? 친구야, 먹보다 이렇게 안 쓰죠. 우리가 만약에 이 단어가 오고 가다였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합성어가 오고 가다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결어미가 들어가서 우리 문장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지금 현재 연결어미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 가다라고 바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자, 부술비도 쪼개볼까요? 부술비도 부술 플러스 빈 것 같습니다. 부술이라는 의성, 의태, 음성 상징어들은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 플러스 명사가 됐네요. 부사가 체언을 꾸밀 수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오직 이런 것들 명사, 체언, 수식 부사가 있긴 한데 이건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부사가 뭘 꾸민다? 용언을 꾸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띄어서 봤을 때 원래 문장 구조에서 주어 서술어라든가 여기 나와있던 목적어 서술어, 관형어 체언 이런 형식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결어미 이런 건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나아가다 이런 말들은 나아라고 아가 연결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띄었어도 의미상의 전혀 의미 변화가 아니라 띄었어도 형태적으로 봤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근데 띄었었는데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문장을 쓴 적이 없어. 그러면 비동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앞서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종합하자면 자, 형태소는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과 형식은 아니고 자립의 영역은 자립과 의존 아닌다. 우리는 단어 형성을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실질과 형식을 볼 것이다. 실질은 어근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그래서 어근 단독형을 단일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어는 합성어하고 파생어가 있다.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파생어는 어근 접사가 있다. 접사가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라고 한다. 특히 전미사는 품사를 파생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의미적으로도 약간 틀어지는 것이 있는데 접두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의미를 더해주는 의미가 더 많다는 거죠. 뒤에 단어 의미가 바뀌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자, 그래서 동사를 분석해봤을 때 먹다, 먹이다 분석을 해본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오가다도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아까 했으니까 책가방 같은 경우는 명사니까 당연히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비동사와 통사라는 것이 문제 포인트로 나오는데 통사란 말은 문장이라는 뜻이고요. 문장적 구조에 맞으면 통사적 합성어고 맞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이제 보강용으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찍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연습하는 문제들 나눠주죠. 그 문제들을 자꾸 연습해보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도 어떤 단어 봤을 때 자꾸 궁금해하고 이건 뭘까? 뭐 갑자기 쌤이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앉은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합성어인데 앉은이라고 관용 형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띄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문장적 구성에서. 그랬더니 뭐 통사적 합성어다.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만이 문법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결론적으로는 실전 연습이다. 연습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단어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